예, 그래서 아까 이제 좀 그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75쪽까지 좀 했었어요. 75쪽까지. 그래서 이제 그 우저가를 지은 사람도 영재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본명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자, 76쪽 보세요. 76쪽에. 그래서 이제 75쪽 마지막 줄부터 좀 보면 여기에도 사내가게 한가가 지닌 작가적 성격으로 설명해 내기 어려운 예외적 작품이 있다. 8세기 중반 경도광 때 창작된 도천수 대비가 그래서 경주 그게 이제 한자로 한길이에 한길이 76쪽의 두 번째 줄에 사는 여인 희명이 아이가 태어난 지 5해 만에 갑자기 눈이 멀어요. 그래서 분황사에 그려진 이 천수 대비가입니다. 거기 한자 천수 대비상이죠. 천수 대비상 앞에 나가서 노래를 지어서 빌게 하니까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이건 다 2학년 때 공부하셨죠. 그래서 작가가 희명이냐 희명이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상층 지식인 아니죠. 기층민은 하층민이고. 그래서 또 다시 그 재명명된 이름이면서도 상층 지식인이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익명성이다. 그러니까 희명은 아마 그 눈을 뜨기를 바란다는 의미지 본명일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작품의 성격도 일반성을 벗어나서 민요적 성격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개인 창작 시로서 거기 민요적 성격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작가가 희명이냐 희명이 아니냐 논란을 일으킬 만큼 모호하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작품 자체도 그, 그 뭡니까 거기 이제 보면 76쪽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요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작가성 같은 경우도 희박하죠. 이 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지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민요적인 어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77쪽에 보면 이제 원앙생가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극락왕생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8, 9세기에 신라의 어떤 맥락인데 불교의 대중화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정토왕생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 원앙생이라는 것은 극락왕생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앙생의 뜻이 극락왕생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원앙생과 그 다음에 이제 8, 9세기 미타신앙. 이 미타신앙을 좀 설명을 좀 하면 미타신앙이라고 있죠. 두 번째 단락에 여섯 아미타부를 모시는 화엄종 중심으로 한 사상이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찬가의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민요적 성격이 있었다. 자, 향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래 형성 과정인데 78쪽 보세요. 78쪽. 처음에는 이제 향가가 그 음독, 훈독 이런 그 향찰 문제로 갔다가 78쪽이 마지막 단락. 보세요. 6, 7세기에 이르면 거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78쪽에. 78쪽이 마지막 단락. 거기 이제 보면 6, 7세기에 이르면 비가학계 노래는 전승 민요의 문학적 부상. 문학적으로 떠올라요. 전통적 주술계 노래가 전락, 문학적 전락, 창작계 노래의 다변화,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는 것. 또 대중화. 그래서 가학계 노래의 영향을 압도하면서 노래 문화에 그런 실질적인 주체로 극적이 부과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가와 요는 다르다. 가는 악기가 있는 것이고 요는 악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는 악기가 없으니까 평민들이 이제 부르는 게 많겠죠. 간 악기가 있으니까 귀족들이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은 그냥 통상 가요라고 하지만 가요는 그런 뜻이 있다. 여기 써는 거고요. 뒤에는 여러분이 그 막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82쪽 향가의 성행과 향유층의 학대라고 나왔죠. 향가라는 것이 이제 점점점 향유층이 확대가 되긴 하지만 향가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향가의 작가층이죠. 향가의 작가층은 낭승이라고 그랬죠. 낭승은 뭐냐? 화랑과 승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가는 이 불교 노래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제 유교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안민가 같은 경우는 되게 유교적입니다. 충담사 안민가는 유교적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불교적이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뭐 뒤에 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학계가 있고 비가학계가 있고 이건 넘어가고 86쪽으로 가면 86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86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구색이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을 할 만한 것은 밑글쎄 향가가 이제 왕실에서 즐길 만큼 향유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구세기 정도 가면 왕실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다가 기능성 강화와 향가의 쇠퇴라고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향가가 되게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라 초부터 고려 전기까지 갔으니까 오래 갔죠. 그 87쪽에 세 번째 단락에 여섯째 줄 정도 가면 100년 뒤인 12세기 전반에도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가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래 가요. 그러나 그 다음 단락 87쪽에 고려 시대의 이러한 향가 자료는 신라 시대와는 다르다. 자, 남북국 시대는 아까 이야기했죠.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남쪽에 뭐 가야 그 신라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향가가 신라의 노래를 대표해서 최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88쪽에 넷째 줄에 보면 원앙생가에서 노래된 서방정토, 불교적이면서도 불교를 뛰어넘는 호소력이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현시원가에서 노래된 세계는 대중성이 없다. 보현시원가는 말 그대로 불교적이에요. 여러분도 2학년 때 공부해 보셨지만 별 재미도 없고 다 불교적인 노래로 쓰였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있다가 자, 그래서 이제 90쪽으로 넘겨보세요. 90쪽. 셋째 줄. 자, 통일신라 이후에 선진적인 중국 문화를 체험한 입당 유학생들. 자, 대표적인 사람 뭐죠? 최치원이죠. 최치원 같은 사람. 당나라 유학,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우리나라에 온 그 중국인 유학생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를 기준을 하면. 급격히 증가돼요. 그래서 한문 중심의 문자, 거기다 밑줄 써요. 한문 중심의 문자 생활이 일반화가 돼. 자아의 정서적 욕망을 한문으로 표현하는 한시가 지식인 사회의 문학 양식으로 부상해요. 한시가 있는데 굳이 골치 아프게 향찰 문자를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한시를 많이 쓰니까 굳이 골치 아프게 이걸 음독 부분, 흔독 부분 한시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음부분, 특부분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가가 쇠퇴를 한다는 거죠. 향가가 몰락을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쇠퇴의 현상을 이제 밑에 요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세 번째 단락. 향가의 향유층을 구성하는 거기 밑줄 치세요. 양대축이 하나인 기층민들, 하층민들이 향가의 중심의 향유권으로부터 밀려나요. 하층민이 밀려나. 이게 첫째예요. 하층민이 밀려나. 밑에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둘째 동그라미. 유일한 향유층으로 남은 상층의 지식인에서도 향가가 과거의 영예를 지속하지 못해요. 왜? 한시를 쓰기 때문에. 상층 지식인은 오히려 한글 안 쓴다는 거예요. 한시를 쓰지. 그렇죠? 최치원만 예를 들어도 골치 아프게 안 쓰잖아요. 추야우중을 쓰잖아요. 추야우중. 가을바람에 비는 내리고 이런 이야기 했죠? 추풍유고음 다시 한번 복습. 가을바람에 외로이 음나니 새로 소지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적구나. 창의 삼경우 창밖에는 삼경인데 봄비가 비는 내리고 봄비가 아닌 가을비가 내리고 등전 말리심 등불 앞에는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리네. 이렇게 한시를 쓰지 골치 아프게 향가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향가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좀 향가를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록